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읽을 자료는 장아이링의 새끼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장아이링이라는 여성 작가는 중국의 문제적인 여성 작가로 잘 알려져 있고요. 새끼라는 단편 소설은 2000년대 들어와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아이링에 대한 재해석과 재평가도 논란 속에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 장 아이링이라는 여성 작가는 중국의 1940년대의 작가인데요. 중일 전쟁기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일본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그 한복판의 역사 현장에서 특이하게도 저항 문학이나 항전 문학이 아닌 도시의 모더니즘을 일으킨 그래서 모더니즘 문학의 기념비적인 업적을 이뤄낸 그런 여성 작가로 재평가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주에 이 새끼라는 단편 소설을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과 여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성은 전쟁이라는 이 폭력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바라보아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애국과 여성의 희생 또는 헌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다시 평가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제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짧은 단편 소설 새끼라는 작품을 좀 찬찬히 음미해 보는 겁니다. 이 작품은 우리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섬세한 언어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 이 도시에서 느끼는 감각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서 움직이는 미세한 파동이라든가 타인과 세계를 바라보는 떨림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포착하고 있는 그런 단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2000년대 들어와서 영화로 제작을 하면서도 굉장히 잘 표현해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기도 했지요. 우리가 흔히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뭐 이러저러한 정의들 또는 분류들 또는 특징들을 열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작품을 읽어보면 이런 것이 모더니즘이구나, 이것이 여성 작가의 감수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단박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여성 작가의 모더니즘 작품이라는 것이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여류 작가라고 말하는 어떤 뭐 소녀적인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쟁기라는 대단히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리고 마초주의적인 그런 세계 한복판에서 여성이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이 단편소설 3개를 찬찬히 따라가면서 읽기보다는 이 3개라는 단편소설을 둘러싸고 있는 작가, 또 이 작품의 탄생 배경, 그리고 이 주인공, 인물들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뒷얘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종횡무진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자, 먼저 장아이링이라는 이 작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1920년에 상하이에서 출생한 상하이 태생의 여성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장잉인데 량징이라는 필명도 썼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는 장아이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필명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미국의 LA에서 쓸쓸하게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사망할 때도 별달리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된 이유도 조금 이따 뒤에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우리 소설 얘기보다는 영화 얘기로 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개봉된 한국에서 개봉된 새끼라는 리안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될 때는 굉장히 선정적인 장면, 특히 뭐 정사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정작 흥행에는 좀 실패한 그런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편 소설 읽으면서 또는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이 영화를 좀 같이 찾아서 감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단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대작의 영화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어느 것이 더 낫다, 우월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각의 장점들이 빛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편 소설은 단편 소설대로 굉장히 독특한 맛을 전해주고요. 영화는 또 단편 소설을 바탕으로 했으면서도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색채를 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마 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치고 두 가지가 다 각각의 맛과 취향을 드러내기는, 그리고 아주 탁월한 성취를 이루기는 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끼라는 영화는 이 주연을 맡았던 양조위, 그리고 탕웨이, 특히 여배우 탕웨이가 눈길을 끌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한국인들에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지요. 나중에 결혼해서는 약간 애칭처럼 분당댁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는 여배우입니다. 사실 탕웨이가 이 새끼로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만추라는 영화에서 현빈과 호흡을 맞추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줬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그런 작품입니다. 이 만추라는 영화는 사실 1970년대 제작된 한국 영화인데 그것을 다시 리메이크한 김태훈 감독의 리메이크 영화입니다. 이 만추라는 영화는 아마 1970년 원작과 그 다음에 2000년대 이 만추라는 리메이크작을 대비해서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웨이가 워낙에 탁월한 미모와 연기를 선보였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대스타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이 탕웨이가 주연을 맡은 작품들은 황금시대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이 황금시대라는 작품의 주인공은 사실 1930년대, 40년대에 활약했던 동북 출신의 항일 작가 샤오홍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뭐 중국 작가로서는 이 동북 지역 출신, 그러니까 만주 지역 출신의 작가로서는 굉장히 드물고 특히 여성으로서는 아주 희귀한 존재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 샤오홍의 작품들이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이 샤오홍과 남성 작가 샤오준의 사랑 이야기이고 이 영화에는 루신도 등장하고 딩링 같은 여성 작가, 항일 여성 작가도 등장합니다. 사실 영화 자체로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탕웨이가 굉장히 멋진 연기를 펼쳐 보였고 1930년대, 40년대 이 중국의 항일 또는 항전 그리고 작가들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준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개봉된 세 도시 이야기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역시 한국에서 개봉은 했는데 아주 흥행에는 아주 참패를 한 굉장히 재미없는 소설로 재미없는 영화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 도시 이야기라는 제목은요, 이 남녀 주인공이 안후이 그리고 상하이 그리고 홍콩 이 세 도시를 오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화 배우로 잘 알려진 성룡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한국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탕웨이가 멋지게 연기를 하면서 이 20세기 전반기 일본에 침략당하고 있는 중국의 시대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준 두 편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탕웨이의 연기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쭉 찾아서
감상을 해봤습니다만 역사 문제로서나 또는 여성의 삶과 운명을 다룬 문제작이라는 점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탕웨이가 주연한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문제적인 작품은 아무래도 새끼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새끼라는 작품은 영화 포스터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의 영화 포스터고 한국에서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포스터가 선보였습니다. 어느 경우나 이 여주인공이 갖고 있는 성적인 매력,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 양조위와 묘한 긴장감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그런 스틸컷들을 포스터에 활용을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포스터고요. 중국에서의 포스터 일부분, 그리고 프랑스에서 개봉될 때 조금 변형된 디자인으로 선보인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영화, 우리 단편소설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포착되지 않습니다만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약간의 문제성, 정치적인 문제성 때문에 이 영화 자체가 논란이 됐었고 탕웨이에 대해서 거부라든가 뭐 보이콧 운동 같은 것도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선정적인 장면들 때문에 좀 탕웨이가 주목을 받고 이 영화가 논란이 됐다면, 이슈가 됐다면 중국에서는 이 장하이링이라는 작가, 그 다음에 탕웨이라는 이 여배우 자체가 좀 논란이 되면서, 쉽게 말하면 친일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면서 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두 번, 세 번 다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원작 단편 소설 못지않게 아주 섬세한 감각들을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읽는 자료는 원작이 된 단편소설 3개입니다. 이 단편소설 3개는 1979년에 발표된 짧은 소설입니다만 실제로는 원작자 장 아이링이 1950년대에 창작했다가 79년에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 지나서 간신히 영화로 리메이크되고 여러 가지 문제성들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죠. 이 리안 감독의 영화는 157분에 달하는 장편 영화인데 이 두 작품을 놓고 본다면 이 짧은 단편 소설이 또 이렇게 풍부한 서사와 다양한 장면들을 함축하고 있는 장편 영화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운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소설이 한국어로 처음 번역된 것은 이 영화 덕분에 2008년에 처음으로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는 자료는 바로 이 단편소설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 말고도 이 색계 흥행 덕분에 장하이링이 전격적으로 재조명되고 다른 단편소설집 그리고 장편소설들 몇 권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재창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암살 미수 사건에 관한 메모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강의에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문제는 이 작품과 영화를 둘러싼 4명의 여성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하이링이라는 여성 작가, 원작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 속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왕지아즈 또는 마이 부인이라는 가명으로 활약한 주인공이 있고요.
여성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이 소설 작품의 실제 모델이 됐던 정핑루라는 여성이, 실존 여성이 있습니다. 이 정핑루라는 여성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했던 영화의 주연 여배우 탕웨이에 대해서도 같이 연결해서 살펴볼, 이야기해볼 거리들이 있겠습니다. 역사, 그리고 소설과 영화, 허구와 실제를 넘나들면서 우리가 여성 이야기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역시 또 다른 이야기인데, 기왕에 영화 새끼라는 작품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또 다른 영화들 몇 편을 좀 같이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조금 나중에 이제 흥행에 성공했던 한국 영화들이 몇 편 있지요.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이제 암살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암살이라는 작품이 이제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독립지사들 또는 투사들의, 이름 없는 무명 전사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액션 섞어서 또 멜로도 약간 끼워 넣으면서 이야기를 펼쳐 보였죠. 뭐 영화이고 허구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건들이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사진을 남기면서 자신의 죽음을 약속하고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봉창이나 윤봉길 의사의 사진이, 마지막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풍경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어떤 의지로 이제 암살이나 테러를 감행한다라는 결의를 다지고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는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두 달 안에 붙잡혀서 처형당했죠. 사실은 굉장히 슬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 몸을 내던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과 이웃, 모든 일상의 삶을 접고 최후의 순간으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느낌을 전달받게 됩니다. 역시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실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의열단 단장 김원봉 대장이 만나서 결의도 다지고 서로 협력을 약속하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죠. 실제로 일어났던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영화 속에서 이제 경성, 서울로 잠입하는 대목이고요. 이 영화의 무대가 된 혼마치라는 곳은 혼마치, 그러니까 본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지금 명동 입구입니다. 이 혼마치가 혼마치라는 곳은 이제 이 경성, 서울의 남쪽 지역이죠. 이 북촌 지역이 조선인 거리라면, 이 남쪽 지역은 전형적인 일본인 지구고 상업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선인들이 하층의 조선인들이 지나다니는 거리는 아니고요. 상층의 부르주아 계급 내지는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또 일상을 영위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들도 보면 식민지 시대라서 그렇지만 일단 식자층 또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간판들은 모두 일본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선어 간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미스코시 백화점의 중앙 계단, 아마 영화를 본 친구들이라면 좀 기억에 남을 텐데요. 이것도 실제 미스코시 백화점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미스코시 백화점은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그러니까 시청 앞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이 미스코시 백화점을 이제 해방 후에 리모델링하면서 지금까지 백화점 건물로 활용하고 있죠. 그 건물 모습 그대로입니다. 물론 내외부가 조금씩 리모델링 되긴 했습니다만,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또 시청 같은 건물 또는 한국은행 건물처럼 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1920년대에 건축된 독일식 건축물들이고, 그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코시 백화점의 내부 모습은 방금 전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많은 화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과 쉽게 대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장면들이죠. 그 여주인공이 총을 들고 그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활약하는 모습이고요. 상해에서 또 다른 남자 주인공과 만났을 때의 에피소드들입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도 굉장히 연기도 잘했고 영화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인공은 여성 투사 항일지사였던 이 전지현이라는 배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이 영화는 어쨌든 이 여성 활동가가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그런 고난에 찬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그 친일파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점 그리고 그 자신의 부친을 향해서 총을 겨누어야 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내면과 고뇌를 굉장히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보여주는 액션이라든가 아니면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았지만 끝내 친일파를 처단하는 데 성공하는 그런 해피엔딩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 영화가 인기를 끌었고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부친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만 하는 이 여성의 운명에 맞춰져야 마땅합니다. 사실 영화에서는 그 점이 아주 잘 부각되지는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이 영화가 그냥 가공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와 맞닿아 있다는 얘기도 잠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은 남자현 여사를 모델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현 여사는 경북 영양출생인데 이 남편이 의병으로 투쟁을 하다가 전사했습니다. 아들도 의병운동에 가담을 했고요. 근데 이제 결국 식민지화 되면서 1919년에 이제 만주로 망명해서 서로군정서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이 남자연 여사가 이 만주의 독립운동 단체에 가담해서 활약을 하면서 1925년에 이를테면 조선총독을 암살하려고 기도하기도 했고요. 1933년에도 관동군 사령관, 그러니까 만주 관동군의 사령관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다가 잡혔습니다. 이 관동군 사령관은 미안합니다. 관동군 사령관은 만주국 대사를 겸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931년에 만주 지역을 일본이 점령하면서 만주국이라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워서 괴뢰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주를 거점으로 대동아 공영권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지요. 그 만주국의 중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가 집단이 아니라 군부 세력이었습니다. 그 총수가 바로 관동군 사령관입니다. 이 관동군 사령관을 폭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결국 1933년에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연 여사가 이제 독립운동가로 이제 훈포장도 받고 재평가를 최근에 들어와서야 받았습니다만 사실 이 남자연 여사를 가리키는 대명사는 독립군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명명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도 있고 이봉창 열사도 있고 그런데 남자연 여사는 그냥 여사 그리고 독립군의 어머니 같은 식으로만 호명이 됐단 말이죠. 실제로 이분께서 활약한 내용을 보면 의사 열사라고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러니까 남성 활동가들과 견주어서 처진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냥 독립군의 어머니 정도로 마치 뒷바라지 정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이를테면 영화 암살의 여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독립군의 꽃, 여성 이런 식으로 호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한 독립군의 일원이고요. 핵심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데요. 우리 역사 어디를 들여다봐도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존재라든가 활약상이 제대로 조명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독립운동가 하면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대부분 남성의 모습이죠.
이를테면 만주나 간도로 이주한 독립군 기지에서 활약한 이런 무장투쟁 집단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만 거기에 모여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 독립운동가들이 가족을 버리고 만주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가족을 이끌고 간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가족, 이를테면 처자식들도요. 그냥 남자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독립운동의 뒷바라지 역할을 했던 분들이 아니라 똑같이 당당하게 독립투쟁을 하고 무장항쟁에 나섰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남자 여자의 가족 사진을 보더라도 여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존재를 지운 채 남편의 존재 또는 아버지의 존재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민족투쟁사 또는 독립운동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독립운동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쨌든 뭐 실제로 이 남자인 여사의 이야기는 사실은 뭐 일종의 모티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남자인 여사의 일생이라든가 활약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색계와 암살이라는 영화를 관련져서 생각해 보면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던져진 한 명의 개인, 그리고 그런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삶이라는 것을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조금씩 다르고 역사적인 상황도 다릅니다만 이 두 영화가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 거대한 폭력, 전쟁이라는 암울한 시대에 남성들만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여성들의 삶과 운명이 포함된 그런 역사로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항, 방금 말한 것처럼 애국이나 테러, 의거 같은 것들이 왜 남성 중심으로만 사고되는가라는 거죠. 그 남성 뒤에 남겨진, 처형되고 남은 테러리스트 뒤에 남겨진 여성 또는 가족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여성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느끼는 한 명의 개인, 주체로서 느끼는 사랑,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묻혀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얼핏 지나간 장면입니다만, 그렇죠.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액션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활약하는 여성 전사의 모습, 투사의 모습인데 이 여성 전사의 개인의 삶, 운명,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연결된 그런 삶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그리고 이 여성에게도 사랑이 있고 성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왜 역사에서 이야기되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성들 역시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한 명의 연기하는 여성,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또 하나의 배역을 맡은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역이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 바로 색계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색계라는 작품을 얘기하면서 몇 편의 영화들을 같이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읽게 될 20년대, 30년대의 작품들,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의 작품들에서도 이런 문제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역사 또는 전쟁이라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고민하고 들여다보고 같이 고민하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숙제 때문입니다. 미리 한 가지 덧붙여 둔다면 우리 이제 다음에 읽을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쟁 또는 이 거대한 폭력 속에서요 왜 여성의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를테면 한국전쟁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한국전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생을 남성들이 치렀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반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를테면 전쟁이 벌어지면 남자들은 군대로 끌려가니까요. 총알바지로 나서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남성들 개개인에게는요. 군복이 주어지고요. 먹을거리가 전달되고요. 총이라는 무기가 손에 쥐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끌려간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군인의 아내들, 아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도 주어지지 않고 먹을거리가 주어지지 않고 무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힘으로만 살아남아야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이들까지 온전히 다 책임지면서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무거운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절대로 남성일 수 없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을 위한 전쟁이고 거기서 가장 큰 희생자가 되는 것은 여성 또는 아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맨몸뚱이 하나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얘기가 또 조금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암살과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밀정이라는 작품도 또 인기를 끌었죠. 이 작품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볼 거리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 영화 역시 실제 있었던 사건, 황옥 경부 사건이라는 1920년대 초반의 유명한 이중간첩 사건, 이중 스파이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역사적으로는 좀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이 황옥 경부라는 일본 경찰이 한국인 경찰, 조선인 경찰인데요. 이 경찰이 실제로 밀정인지 아니면 애국투사였는지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 스파이 또는 이중 간첩이라는 게 늘 그렇죠. 진실이 가려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애국자나 친일파냐라는 그런 이분법이 아니고요. 이 한 명 한 명 개개인들의 삶과 고뇌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실은 잊혀져간 그런 여성들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죠. 또 다른 경우, 조금 우리한테 조금 더 친숙한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를테면 윤동주 같은, 동주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썩 재밌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많은 감동과 울림을 주기도 했죠. 이 영화 같은 경우는요, 윤동주가 일본인 여성과 미세한 감정의 떨림들을 나누는 그런 멋진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은 허구적인 상상력으로 창조된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주의 친구로 나오는 송몽규나 강처중 같은 인물들이 있죠. 이 인물이 송몽규고요. 강처중의 모습입니다.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들로 그려져 있죠. 이 인물들은 실존 인물들입니다. 실제 윤동주의 동지들이고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윤동주의 시집을 유고들을 모아서 시집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강처중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강처중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 월북을 하면서 사실 남한의 역사에서는 완전히 잊혀졌고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 강처중이 담당한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이 인물들, 동주라는 주인공 말고 송몽규와 강처중에게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역사를 조금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영화가 우리한테 좀 색다른 끌림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인물들이, 그러니까 동주도 그렇고 몽규, 강처중 다 사투리를 쓰고 있죠. 서울 표준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변 출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변의 조선족 사회라든가 중국에서는 윤동주가 왜 한국 시인이냐라고 묻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변에서 태어났고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만 보냈죠. 또 죽을 때는 제국 일본에서 죽었습니다.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었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드러납니다만 창씨개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의 신분으로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한국문학사 안에서 윤동주를 다룬다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진술로만 보면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이 아니고요. 한국인으로 죽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런 두 가지 굉장히 특이한 문제점. 첫 번째, 이 인물들이 윤동주를 포함한 송몽교와 강처중 등등의 인물들이 서울 표준말을 쓰는 인물들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굉장히 새로운 사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윤동주가 과연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으로만 파악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같이 던져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동주가 한국 시인이 아니거나 윤동주의 시가 한국 시로서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시 또는 한국 시인이라는 범주가 대단히 편협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넓게 본다면 일종의 디아스포라 시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만주에서 태어나서 조선에서 학창 생활의 일부를 보냈고요. 일본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죽어서 쟤는 다시 연변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연변의 시인이라고 호명하는 것도 굉장히 옹색한 일이지만 조선의 시인으로 한정짓는 것도 이 윤동주의 가능성, 윤동주 시의 우수성을 가둬두는 그런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상상하는 윤동주의 모습 그리고 윤동주 시의 범주를 굉장히 개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주라는 영화는 바로 그런 두 가지 점, 언어적인 면 그리고 문학이 갖고 있는 생명력과 확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암살이나 밀정이 인기를 끌면서 또 하나 주목을 받았던 영화가 박열이라는 영화죠. 뭐 포스터에서도 나는 조선의 개새끼로 쏘이다 라는 문장을 내걸었습니다. 실제로 박열이 썼던 시의 한 대목이죠. 1923년에 간토대 지진이 일어나고 조선인 대학살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자 또는 아나키스트들에 대한 검거 선풍이 일어났고 거기에 희생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박열입니다. 이 박열 사건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도 드러납니다만 황실모독에다가 제국의 권력을 부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선보이면서 일본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그런 재판 과정도 조선에 보도될 정도로 논란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이 일본인 여성 그게 영화에서는 최이서가 열연했던 이 가네코 후미코라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이 감옥에서 이제 변호사의 도움으로 같이 찍은 사진이 흘러나오면서 이 사진이 조선의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당시 조선신문에 보도됐던 사진입니다. 영화는 그것을 거의 근사하게 정말 멋있게 재현을 해냈지요. 실제 모습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자, 이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멋있고 뭐 여러 가지 통쾌한 장면도 많고 뭐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만 역시 이 영화에서도 아쉬운 대목 두 가지를 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박열이 그래서 결국은 옥중에서 끝까지 전향을 거부하면서 버티다가 해방을 맞이했죠. 일본의 감옥에서 22년 동안 투옥돼서 옥고를 치르고요. 결국 해방 뒤에 겨우 출소해가지고 이제 그 일본의 이 조선 거류민단,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민단이라고 약칭하는 이 민단의 초대 단장을 맡아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뭐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이 뒷얘기인데 이 박열은 결국은 나중에 한국 전쟁 때 이제 납북돼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고요. 재혼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참 좀 아이러니한 대목이죠. 왜 아이러니하냐면 결국 이 여주인공 가네코 후미코라는 여성은 결국 옥중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목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22년의 투옥 생활 중에 박열은 옥중에서 전향선언도 했고요. 그러니까 박열이 주목받는 거에 비하면 이 가네코 후미코의 비극적인 삶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무시되어 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조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네코 후미코는 나중에 옥중에서 사망하면서 뼈는 조선 땅에 묻은 그런 여성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묘가 안동에 남아있죠.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인물은 박열이 아니라
가네코 후미코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이런 가네코 후미코의 일생과 고뇌들을 또 소개하고, 그리고 박열 사건을 적극적으로 취재한 인물들, 영화 속에 이제 조선에서 건너간 신문 기자가 나오는데요. 그 신문 기자가 우리 전에 한번 사진으로 얼핏 봤던 1910년대 매일신보 기자 이상엽입니다. 실제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변호사 역시 이 나중에 박열의 자서전 그리고 가네코 후미코의 이야기들을 일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선에도 한국에도 소개했던 그런 변호사입니다. 한국과 굉장히 인연을 깊이 맺으면서 인권운동 그리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후원했던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작가 장아이링의 삶 그리고 단편소설 새끼의 세계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